오늘 정치권 흐름을 각 당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이 당내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 화재 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지요. 안타까웠던 이제 세종병원 화재 참사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한 달여 만에 또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질식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순식간에 38명이나 숨지는 대참사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명한 시각차를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안전대책 소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여당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이렇게 표방했는데 대형 참사가, 대형 화재가 두 번이나 좀 일어나서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습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신 밀양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사후 약방문격으로 제도를 보강하고 정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이번에는 2월 임시국회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재난안전과 관련된 또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비한 입법들이 제대로 좀 완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여당의 탓, 또 야당의 공격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그리고 또 밀양 시민들과 함께 이 사고를 수습하고 제대로 된 대비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념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듣겠습니다. 네, 우리 기동민 의원이 아주 젊으신 분이 아주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세월호 추모 바지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가슴에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도 달고 이래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세월호 사건 난 지가 4년이 됐어요. 그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정말 모질게 그때 당시에 우파 정부를 공격했어요. 그래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면은 집권하자마자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조치가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야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이래 해오는 과정에서 재난이 이제 쌓여진 정말 적폐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폐라고 하지도 않고 이 정부가 하는 건 오로지 적폐는 전 정부 사람 그냥 수사하는 데 대해서 오로지 적폐에 대해서 올인하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하고 안전사고 처음 났을 때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 사고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호기롭게 이유열을 막론하고 정부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천에 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가 울먹이는 이런 조치를 했었지만 실제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려가지고 여기 대책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야당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당에서 주문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또 여당에서 야당을 막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지사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 할 수는 없는 거죠. 불이 났으면 끄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혹은 아무리 정부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사고가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태생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얼마든지 2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적으로 추궁하고 얼마든지 저는 논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안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태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탓이냐 내 탓이냐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 만들어내는데 여도 야도 좀 같이 손잡고 노력해주면 안 되겠냐. 엄동설안에 그 추워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밀양 시민들은 어제만 하더라도 한 3,000명 정도가 이 조문을 했다고 하시고요. 일부 아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장례식을 치른 분들도 계시지만 장례식장조차 잡지 못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좀 여야가 합심해서 지적할 건 조금 뒤로 밀어놓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논쟁해보고 그리고 이 미비한 입법이 있다면 차제에 정말 손을 잡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선후 경중을 좀 따져나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수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태여 저희들도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국면을 수습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좀 보고 가자. 그리고 국민들을 우선해 놓고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 수습책들 마련하자. 이런 말씀을 호소드리고 있는 거죠. 예,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지금 집권 여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번 사건하고 제천 그 목욕탕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천 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있는데도 대피로가 있는데 그거를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 대피를 못해가 사고 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프링클러가 5층 이하 건물이고 한 개 층이 1000평방미터 미만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저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기동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역지사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그 안전사고 났을 때에 정부 그때 당시에 우파 정부를 모질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해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1분 단위로 일정을 제출하라고 안 내놓는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비해 가지고 그렇게 정권을 잡았다 하면은 이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건물 내장재가 드라이비티였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또 스프링쿨러를 그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리고 일반 그 소모품 중에 그 매트리스가 전부 다 그 가연제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것이 지난 9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 거냐 이겁니다. 제가 조금 그러면 다시 한번 끝까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래야 좀 논점이 좁혀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한다 하면은 지난 9개월의 정권을 잡을 때는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럼 뭘 했느냐?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세월호 참사라든지 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대형 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또다시 기억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의 모든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위난 상황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국민을 중심에 놓고 대처했느냐, 올바르게 대처했느냐를 계속 캐물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가 위기관리의 초정적인 책임자가 아니라고 발뺌까지 했어요. 그리고 문서를, 공문서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진실을 밝혀서 국가가, 대통령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치적 대응을 하라, 정책적 대응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이고요. 이제
소방안전점검 기준 완화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느냐. 국회 정부가 바꾸지 못한 거 사실입니다. 2012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소방안전점검 기준 완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방관서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표본만 조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이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셀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켜버렸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저는 뭐 이명박 정부가 다 잘못했다, 이명박 정부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국회도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법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사당 구조 하에서 여소야대 구조 하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천 사고 일어나고 나서 겨우 그동안 발의되었던 법안 5개 행안위 통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또 한 10개 정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여전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적어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투명한 대응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지를 한번 쭉 보십시오. 7시 23분에 화재가 나서 7분 뒤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각 부처 행안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리가,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뒤늦었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해 주실 분은 평가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부터 불법 증축이 12번이나 있었어요. 관리감독 뭐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법 증축을 해서 늘어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무슨 지옥문에 갔다 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같이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 걸 공론화시켜내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2월 임시국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이제 논점을 3가지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월호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를 잘못했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세월호 때 대통령이 이제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 지적, 그래 정권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근데 지난 9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걸 우리가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아까 13번 증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지금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에 거는 그 외장재의 문제, 스프링쿨러의 문제, 그 다음에 소모포누스 매트리스의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보다도 네. 떠나가지고 한 번 더 이 안전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을 이제 한 30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회는 이제는 성수대교 사건이나 지하철 사건과 같이 공공시설물 사건은 비교적 많이 줄어듭니다. 네. 안전시설이 강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옛날에 대형가 화재 사건이라든가 산풍사고 같이 대형 민간시설에 대한 사고는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종병원이나 또 지난번 이제 밀양의 목욕탕 같은 거나 또 2014년에 장성의 효병원 같은, 네. 이거는 대부분 중소형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 밀양 말고 제천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적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제대로 된 구조적인 문제, 좋습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2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보수 정권이 갖고 있을 때 지독하게 공격을 해놔놓고 정권을 잡아놔놓고 지금 2월 국회를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인천 앞바다 낚싯배 사고 났죠? 네. 밀양 사고 나고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제가 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조금만 말씀드려볼까요? 정권을 10년 조금 넘게 9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한 7,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좀 봐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그걸 잠깐만요. 한마디만 소방 안전 점검 완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국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 병원 할 것 없이 뭔가 사람들이 밀집되고 취약한 분들이 그렇게 거주하시는 공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재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기준들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통념들을 상향 조정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그런 제도적 보완책들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뭐니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고를 눈 벌겋게 뜨고 계속 반복하는 일들은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정에서 서운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만 내 이야기를 할게요. 좋습니다. 그 기동민 의원님 같이 저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좋죠. 제발 적폐청산은 전 정부 사람 구속시키고 잡아넣는 그것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 문제 관계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간인 시설 중에도 대형 시설이나 비싼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00평방미터,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그래요. 미만 건물, 그리고 5층 이하의 건물,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안전시설 기준을 높인다? 네. 물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한 8천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법을 바꾸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미국 기준으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화재로 1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으니까 미국에서는 2년간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라는 걸 냈습니다. 여러 개 분야에 90개 개선 사항을 내가지고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세월호에 대해서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전을 강조해가 정권을 잡았는데 9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그냥 조문하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함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문제는 자꾸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제발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적폐청산할 때 그냥 사람 잡아넣는 거, 전 정부 사람 보고하는 데만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도 정말 아까 기동민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적폐청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건 다음 주제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그리고 총리, 장관 그리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금방 말씀 주셨듯이 재정적인 수반도 꽤 될 겁니다. 예, 법적인 정비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 컨센서스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또 이 여건들이 취약한 그런 어떤 시설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토론과 논쟁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질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쉼 없이 뛰어와서 정말 성장 중심의, 고도 성장 중심의 그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면 이제 차분하게 좀 돌보고 정말 과잉 대응이라는 얘기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좀 과하게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전국의 이런 기본 시설들 좀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지적하실 부분들을 얼마든지 지적 주시라. 생산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건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는 북한의 이제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정치권 공방 부분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격화되고 있는 여야 공방을 발언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양올림픽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불쾌감까지 표시했습니다.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를 평양에서 건군절로 군사열병 프레이드를 하겠다는 그 김정은에게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켰으니 너희네들도 건군절 군사 프레이드 적극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했고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정쟁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여당 먼저 듣겠습니다. 저부터 합니까? 야당부터 들을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2주 앞이면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벅찬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평창올림픽이 남북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또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대화 100% 지지하고 이 기간에 정말 속마음은 좀 그러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런 부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통 크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뭔가 한반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과 세력과 국가들이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정말 어렵사리 이루어 놓은 하나의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 단결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평화 올림픽 얘기도 하는 것이고 남북 단일팀 얘기도 하는 것이고 한반도기 입장 공동 입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숨가쁘게 흘러갔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소통하고 양해를 구해가면서 문제를 풀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이렇게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워낙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소 불투명하게 불완전하게 좀 이렇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큰 대의는 옳겠지만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선수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 상했을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저는 아쉬움과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야 될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많은 이 힘들이 도와서 평화올림픽을 치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남북대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북미대화로 발전되어서 뭔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건설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입구를 이제 겨우 하나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매개로서 평창올림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서운한 거는요. 이렇게 국가적인 큰 대사가 있으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행사가 있으면 우리 좀 야당에서도 한국당에서도 폭넓게 우리가 먼저 제안한다. 향후 10일 동안은 정쟁 없다. 무조건적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잘해라. 엄정하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금방 지지율 30%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꿈과 이상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융성해 나갈 수 있는 되게 지혜로운 방도일 수 있다. 그리고 통 크게 야당이 국정에 협조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잃어왔던 신뢰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방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예, 뭐 요즘 여당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우리 야당 지지율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 근데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에 북이 참여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측에서는 이것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을 북핵 폐기를 위한 하나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아마 인식을 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의도로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아마 의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 이래 봤을 때 이것이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큰 구멍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이 되고, 또 두 번째, 북핵을 사실상 이번에 보면은 기정사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제로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 좋죠. 그런데 겨우 한 20명 선수가 오는데 체제 선전 요원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한 700명이나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렵게 유치를 하고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 준비한 올림픽이 마당에 북한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북한이 핵을 기정사실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 벌기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동민 의원님께서도 뭐 우려를 이야기했고 불가피함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평창 올림픽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 북한이 참여하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응원단이나 이런 체제 선전 요원들이 와가 활동하는 것 때 협상 과정에서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 저자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좀 마음의 상처를 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앞으로 많은 협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줏대 있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 주셔서 점잖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좀 부드럽게 한번 반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우리는 북한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 대 나라입니다. 예. 다 나라가 속셈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림수가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 역시 북한을 이용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노론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체제 선전의 어떤 이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 모 씨가 내려와서 뭐 미모로 뽑는다 하든, 아니면 북한 응원단들이 와서 어떤 화려한 기교를 보여준다 한들, 그분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체제 선전의 우리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협상 과정에서 저자세 아니냐? 온 손님들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맞아야 되는 거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언론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온 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한 그런 정성으로 봐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재와 압박에 구멍이 생겼다. 아니, 이 기간에 뭔가 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동참하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우입니다. 북핵을 기정사실화시켰다. 어떻게 북핵을 기정사실화시키겠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뭔가 그리고 이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지금 모든 과정들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반도의 어떤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적인 평화 정착, 이런 부분을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이 공동 입장이라든지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결코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선인 거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제1의 가치다. 거기서 한 보도 양보할 생각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남도 북을 이용한다,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북에 대해서 이제 이용한다기보다도 그 협상의 목적이 북한과 부드러운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북핵 폐기 쪽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자는 게 아마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남북이 서로 교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아주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좀 완화시키자. 이게 목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에 절대 이용당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 자체에서 핵 무력을 완성하고 더 강력하게 하겠다. 아주 그냥 핵에 대해서 절대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 가지 원칙 비슷하게 이야기했는 것이 그 평창에 참가하겠다. 두 번째 군사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또 남북 교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북 군사회담, 군축 내지 그 북핵 폐기 이야기는 북한이 아주 그냥 사실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의도야, 처음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좋게 해가지고 그 북핵 폐기를 유도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북핵은 기정사실화 시키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각종 북한에 대한 화려한 쇼 하는데 언론을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네. 또 한 가지는 북이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북한 올림픽에서 북핵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공조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네. 분명히 했고 예. 또 그리고 또 이번에 북한이 우리가 원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시 그 패럴림픽까지 참석하겠다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거입니다. 그때까지 제재와 압박 내지 미국의 공격을 뒤로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도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양반들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또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 이야기 할 거예요. 이번에 하계 아시안 게임에 남북 단일팀 만들자 해놔놓고 또 네. 시간을 끌 겁니다. 네. 계속 거기에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어떤 이 틈을 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용되지 않을까. 물론 잘 하시겠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이 자리에 정 합니다. 의원님, 단추를 이제 하나 이렇게 잠궜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밑에 단추를 잠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비핵화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이고 원칙입니다. 손 딱 잡았는데 처음부터 핵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발일 뿐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저들한테 이용당하고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당할 우리가 큰데 왜 그거 하지 않느냐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지금 너무 온 길이 적다. 갈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대안들을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정부 운영하는데 집권 여당 운영하는데 축구들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것들을 내다보고 저들의 수까지 봐나가면서 한 수 한 수 더 나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정말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히려 북한 의도에 휘말려 가지고 북핵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국제적인 제재 압박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까 걱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 의원님 계시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아베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또 한 번 이뤄지고 어떻게 또 우리 정부는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네, 어떤 얘기를 짧게 이야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시킨 것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리 우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평소 때 이제 4월 25일 날 하던 그 북한의 건군적 기념일을 올림픽 기념일 전날로 이래 당겨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일치라고 자꾸 우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40년 만에 40년 동안 4월 25일 날 하던 건국적 기념일을 올림픽 전날로 당겨가지고 하는데 그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때 군사 퍼레이드 내용이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제가 뭐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대규모 핵과 그리고 또 미사일에 대한 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야 되면은 그거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계가 됐을 때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은 날 저녁에 우리 금강산에서는 이 전야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정말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열병식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을 남한 정부가 계속 용인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의도는 우리 기동민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북핵의 폐기를 위한 긴 여행 중에 출발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출발 자체가 굉장히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네, 좀 답변하시죠. 반박은 아니고요.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8일은 정규군 창군일이고, 예. 그다음 4월 25일은 소위 말하는 그 뭐 항일 유격대 유격대 상설인 아니겠습니까? 78년 이후로는 이제 4월 25일 날 했죠. 예. 거기는 다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거기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김정은은 생각이 좀 다르겠죠. 김정은 위원장이야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면. 그래서 4월 25일에 대한 정통성을 2월 8일로 가져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첫 번째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좀 벗고 싶겠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용하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신문 사설을 본다 하더라도 왜 이 시기에 2015년부터는 2월 8일도 하고 4월 25일도 같이 했던 걸 왜 올해부터 급격하게 통합을 할까? 평창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뭔가 세계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이미 노동일보 사설을 통해서 건군제를 통합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돌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등장을 할 것인데 그리고 북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뭔가 역습과 노림수를 가지고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판을 깨버릴 것이냐 아니면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다른 가교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반의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냐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정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개탄스럽고 이 시점에 이런 걸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잘 조율하고 통제해서 그리고 협상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남한은 북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뒤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했어야 되고 정 북한이 열병식 하겠다 하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 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훈련 한다고 해가지고 올림픽 안 열린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인내만 합니까? 주장을 정확하게 했어야죠. 정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들이 돈방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강원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모질게 강하게 잘하고 호기롭게 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하게 나가는 한없이 약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과하게 한미 얼마나 미국의 심기를 달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달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나 강요들이 노력하는 거 뻔히 보셨으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라는 그런 호기를 가지고 김정은이한테도 야 이거 연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조율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발언인들이 나오는 것이지 단 한 번의 호기로운 요구와 협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이제 개헌 공방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확인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한 부분들이라도 먼저 결론을 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어떻게 하면 정부 형태를 합의하느냐가 사실 개헌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월 초 개헌안 확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6월 개헌 여부에 따른 여야의 개헌 전선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이번에 야당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 집권을 막는데 굉장히 유용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한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그리고 그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와의 대립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보면은 비토크라시라 그러죠. 서로 아무 일도 안 되는 사실 우리가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출범한 9개월 동안 사실상 별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이 체제를 바꾸는 것이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것이 되고 그때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선거 때에 여야가 공의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을 분명히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때 그때 당시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정략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권력 구조에 관한 부분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사실상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라 하지만 근데 나는 4년 중임제가 좋다. 그리고 또 국민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개헌 남은 거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몇 개 조항을 가지고 개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왜 정략적이냐? 이거를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개헌이 안 되면은 지방분권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여가 지방선거를 끌고 가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지방분권 몇 개 조항을 가지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치자. 그럼 지방선거 때 그것이 같이 국회에 국민투표하고 지방선거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역대로 보여준 지방선거 때 출투표 경향 이거 해가지고 집권 여당의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밝히면은 우리 개헌을 원한다. 그리고 그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음모적 시각에서 보면 해가 서러져도 음모로 보이죠. 정 의원님 혹시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6월 달에 국민투표 안 붙이겠습니까? 개헌과 관련돼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선거에 좀 불리하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네. 얘기하십시오. 국민 세금 1,200억이 따로 들어가요. 혈세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섭게 비판하셨는데 그건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집권 초기에 뭔가 정확하게 논쟁에서 정리하지 않고 이걸 올해까지 끈다. 올해까지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뭔 보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집권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헌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1년을 허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권 초기 2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요 조금 서운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이 설득력을 얻고 싶다면 당 대표께서 홍준표 대표께서 나의 약속이었다. 지방선거에 동시투표해서 개헌하는 게 나의 약속이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유는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정략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그건 앞뒤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제에 권력 구조의 문제이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이든 지방 분권의 문제이든
올 6월 안에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약속했던 대로 바른정당도 약속하고 국민의당도 약속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약속했던 것처럼 정의당도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물어서 차제의 모든 것들을 결자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략도 아니고 또 다른 노림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약속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손잡고 한 약속을 이행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먼저 충실해야 된다. 그 문제에 충실할 수 없다면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왜 그 탓을 대통령한테 돌립니까? 대통령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도 내각제에 대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대통령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기본권과 지방 분권 등등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희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발언 듣겠습니다. 아주 그 바람직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연 그럼 그렇게 집권 여당이 그 가이드라인에 안 따를 수 있겠는가?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회사 부장이 신입사원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집에 너들 좋은 거 다 시켜 먹어. 근데 나는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이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지난번에 탕수육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듯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 물론 이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내부에 있어가지고는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논의의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1년 내내 논의했잖아요. 개헌특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헌정특위 만들고 사개특위 만들어서 지금 논의 진행하려고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한국당 첫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6월 투표는 그냥 예전에 했던 얘기인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개헌과 사법개혁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차분차분 의견들을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의원총을 통해서 대강의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라든지,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기관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원외위원장들, 권리당원들, 일반 당원들의 의견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할 생각입니다. 저는 의지와 실행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한 달 만에 논의가 축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면 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단일한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바꾸는 쪽으로 한다면은 어디든지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과정에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빨리 합의가 필요하다. 공인 동의합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도 같이 포함시켜놓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약속했던 거 헌신작처럼 버리고 올해 안에 하자.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대범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이 될 텐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강남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격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야당부터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야당부터 듣겠습니다. 공격하는 것보다도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정책 목표가 좀 변질됐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뭐냐면은 원래 이 집값 문제 자체보다는 집값도 물론 많이 상승을 잡아야 되지만은 이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경제에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되는데 그거를 잡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사람들이 융자를 많이 내 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을 잡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딴 데는 다 부동산 아니고 강남만 집값이 오르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야를 떠나가지고 하나 하는데 강남 집값이 왜 오르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제 지금 여당 계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때 그 집값이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통계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강남 집값만으로 78% 올랐고, 노무현 대통령 때 67%, 이명박 정부 때 6.5% 하락, 박근혜 정부 때 11.5% 올랐어요. 그리고 이 정부 때 이래 오르는데, 이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진보 정권이라거나 굉장히 보면은 개입을 심하게 하는 게 영향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 자사고하고 교육거리 나옵니다. 예, 이 문제를 네. 폐지하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자사고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현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처방만 가는 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은, 강남 집값 오르는 거를 너무 잡기 위해 가지고 세제를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너무 손을 잡기 위해서 너무 큰 칼을 쓰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 이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너무 묶어 놓으면은 강남 집값, 기존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도 과중한 세금을 물리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한 곳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면은 시장 가격에 좀 맡겨놔버리면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정리를 하면은, 원래 가계부채 문제에서 출발했는 것이 강남 집값 문제로 이것이 변질돼 버렸고, 강남 집값 문제에서 너무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세제를 조정하고 뭘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집값을 더 띄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까지 경험상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강남 집값을 좀 가만 놔둬버려야 오히려 강남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닌 거잖아요. 시행을 앞두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렇게 DTI, 신 DTI 부담 줄이는 건 역시 올 2월 달인 거고,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양도세 중과세 하는 부분들 역시 아직 시기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나 이렇게 구현될 이런 부분들이어서 아직까지는 정책적 발표를 통해서 효과적인 이 정책들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메시지는 분명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강남 집값을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하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 섞인 희망이지만, 과연 그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거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건축 연한 조정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시 30년에 40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 건데, 이런 정책적 목표들을 하여튼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좀 이렇게 이 서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과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의 집값,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 정리하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수단들을 좀 동원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일 것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잘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시행 이제 약 한 달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보완점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야당 얘기 듣고 여당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시고, 어떻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은 기본 의도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을 높여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소득을 국민계정이라 그러죠. 세 부분 났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버는 가계 소득하고, 기업이 가져가는 목하고 정부 부분, 이 세 개를 나눌 때에 가계 부분의 소득을 많이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 수요를, 국민 총 수요를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그것으로서 급격하게 16.4%나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과연 적합했느냐, 이래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았다 생각하냐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보다도 특별히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0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이 한 10한
3, 4%밖에 되지 않는 거의 2배나 높은데 이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들 간에 굉장히 이원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그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건 다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조금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중소자영업자들은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임금을 올리기 전에 고용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시행한 최저임금은 그 정책적 의도는 굉장히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총 유효 수요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을 높여가지고 총 유효수를 높여가지고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을 빨리 손을 써가지고 원상을 회복시켜야 되지. 이것이 자꾸 옳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정부 세금을 가지고 피해보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 이래 푼돈 나눠줘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나 상황하고 안 맞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통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요. 주 5일제 도입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고. 제도를 처음 만들어 나가는데 당연히 우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잖아요. 가계소득 높여서 내수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켜내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데 유효한 수단과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4% 올려가지고 겨우 최저임금 157만 원입니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181만 원입니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냐. 또 저는 이런 이데올로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상가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원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나머지 문제들을 가려버리는 거 아니냐. 저는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그런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 올린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데 대단히 어려움들도 있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가야 될 정책 방향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본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